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던 두 남자의 숨겨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북한 병사와 고위 간부, 상하 관계로 만나 늘 긴장 속에 있던 두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한 방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DMZ의 얼어붙은 어둠 속, 죽음과 맞닿은 그 경계에서 적이었던 둘은 서로를 살리며 함께 달렸습니다. 그들이 넘어선 것은 단순한 군사 분계선이 아니라 운명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겨울의 숨결은 칼날 같았다. 영하 15도의 새벽, 바람은 살갗을 베어내듯 스며들었고 북한 최전방의 산과 철책은 얼어붙은 거대한 짐승처럼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는 시간, 그 누구도 들이마시지 않는 공기. 하지만 이 얼어붙은 새벽의 정적 속에서 한 사람은 조용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삶과 죽음 사이의 문턱을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영하 15도. 새벽 4시 15분. 북한 최전방 막루에서 본 남쪽 하늘은 검은색이었다. 별 하나 떠있지 않은 까만 창공. 마치 세상 전체가 죽어있는 것 같은 그런 까맣기. 장혁진은 22살의 나이로 인생의 끝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가락을 펼쳤다. 오므렸다. 반복하며 감각이 살아있는지 확인했다. 살아있다는 건 고통이란 뜻이었다. 고통이 있다는 건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욕망이 생긴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욕망은 죽음보다 무서웠다. 혁진의 뺨은 움푹 패여 있었다. 어린 시절 동생과 나눠 먹던 옥수수가 얼마나 귀했는지 자라면서 깨달았다. 그리고 자라지 못한 어린 동생들이 집에 남겨져 있다는 생각이 자신의 마음을 계속 갉아먹었다. 엄마는 마지막으로 혁진을 안을 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말이 많으면 울기 때문이었을 거다. 울면 헤어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엄마는 입을 다물고 있었고 혁진은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걸 느꼈다. 사랑도 절망도 그리고 죽음도. 막루에서 내려다보는 남쪽은 어둠 속에도 희미한 불이 켜져 있었다. 멀리서 정말 멀리서 빛이 새어나오는 것 같았다. 전기가 흐르는 곳, 밥을 지을 수 있는 곳, 굶지 않는 곳, 살 수 있는 곳. 혁진은 어릴 때 집 아래 숨겨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남쪽 목소리를 들었다. 그건 금지된 것이었다. 아버지가 라디오를 감춘 이유도, 엄마가 입을 막은 이유도 그것이 죽음의 신호였기 때문이었다.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가족 단위의 죽음. 3대가 모두 사라지는 그런 죽음. 하지만 그 목소리들은 자신 안에 영원히 박혀 있었다. 희망이라는 고약한 병처럼, 몸 속의 암처럼, 없애고 싶지만 없앨 수 없는 그런 것처럼. 근무 교대는 12분 뒤였다. 혁진은 결심했다. 이 결심이 옳은지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죽음과 죽음 중에서 고르는 것뿐이었으니까. 천천한 죽음으로 굶어가거나 빠른 죽음으로 총알을 맞거나 둘 다 죽음인데 뭐가 다르겠는가. 그렇다면 차라리 희망을 향한 죽음을 선택하겠다. 그는 막루에서 내려와 그림자처럼 어둠 속을 기어갔다. 발소리를 최대한 줄여서 숨을 최대한 깊게 들어서 콧구멍으로만 숨을 쉬면서 입 안에서 산소를 소비하지 않으려고. 숲의 냄새, 흙의 냄새, 그리고 그 아래 묻혀있는 무언가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뢰, 그것은 누구나 아는 냄새였다. 이 부대에 온 지 7개월 동안 혁진은 6명의 지뢰 폭발을 봤다. 한 명은 두 다리를 잃었고, 한 명은 머리가 아예 날아갔고, 한 명은 며칠 후 감염으로 죽었다. 지뢰는 죽음이 아니라 고통이었다. 발 앞으로 몇 미터만 가면 그곳이 시작된다. DMZ. 누군가는 그곳을 경계라고 불렀다. 혁진은 그곳을 심판의 장이라고 생각했다. 운이 좋으면 살고, 나쁘면 죽는 곳. 신이 존재한다면, 이곳에서 실수하지 않는다면. 그의 무릎이 진흙을 파고 들어갔다. 심장음이 귀를 울렸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손가락이 차갑게 식었다. 바람이 그의 목을 파고들었다. 새벽 바람. 죽음의 바람. 그 순간. 멈춰라. 죽고 싶지 않으면. 음성은 낮고 단단했다. 중년 남성의 목소리. 권위 있는 톤.
절대 명령의 톤. 혁진의 온몸이 얼었다. 심장이 그 자리에서 멈춰버릴 것 같았다. 뒤를 돌아보면 끝이다. 총알이 날아올 거다. 뒤통수가 먼저 깨질 거다. 그나마 빠른 죽음이었다. 그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마치 자신의 목이 부러질까봐 조심스럽게. 어둠 속에서 드러나는 건 부대의 내 악명 높은 보위지도원 김영석의 실루엣이었다. 48살, 7명의 탈북자를 직접 손으로 잡아온 남자. 공개 처형식에서 유죄를 선고하는 목소리로 알려진 인물. 눈썹이 하나로 이어진 그 남자. 웃음이라곤 본 적 없는 그 남자. 혁진은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다. 내일 아침에는 자신의 시체가 나무에 매달려 있을 거다. 경고의 의미로. 다른 탈북 시도자들을 위한 산교훈으로. 그런데 영석의 입이 움직였다. 나도 그 경계를 넘고 싶다. 단어 하나하나가 이상했다. 떨리는 음성, 결단이 묻어나는 톤. 그것은 위협이 아니었다. 고백이었다. 죽음 앞에 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 혁진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영석을 바라봤다. 혹시 환각인가? 아니면 자신의 귀가 망가진 건가? 영석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혁진과 같은 높이가 되었다. 검은 눈동자가 혁진을 관통했다. 그 눈에는 죽음 앞에 진실이 가득했다. 내 아버지가 숙청됐다. 이 부대의 전 부사령관인데 상급 지도부의 밉사를 샀다는 이유로, 조작된 혐의로. 사실은 권력 투쟁이겠지. 어쨌든 우리 식구 모두 지금 이 순간에도 처형 명단에 오르는 중일 거다. 아내는 아마도 노동 단련대로, 딸은 하급 신분으로 떨어지겠지. 남는 길은 둘이다. 죽거나 넘어가거나. 영석의 손이 바닥을 짚었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다. 수십 년을 남을 심판해온 그 손이. 무고한 사람들을 고발해온 그 손이. 나를 데려가면 남한군은 너를 그냥 병사로 볼 리가 없다. 넌 영웅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나는 내 딸이 부끄러워할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다. 혁진의 뇌는 빨리 돌고 있었다. 이건 함정일 수도 있다. 영석이 자신을 남한에 넘기고 자신이 스파이가 되게 만드는 건 아닐까. 그럼 자신은 도구가 되는 건 아닐까. 또 다른 절망으로 떨어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영석의 눈에는 혁진과 같은 절망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같은 공포가, 같은 죽음이. 절망을 아는 자만이 절망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거짓말할 수 없는 표정이었다. 인간의 본능이 내보내는 진실의 신호. 혁진은 손을 내밀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영석은 그 손을 잡았다. 손과 손이 만났을 때 두 사람은 같은 심장박동을 느낄 수 있었다. 죽음 앞에 선 두 사람의 고동. 희망을 향한 절음박이. 우리 함께 가겠습니까? 혁진이 물었다. 그렇지. 우리 함께 가자. 영석이 대답했다. 두 개의 그림자가 하나가 되어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 뒤를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이미 죽은 세상을 향해 등을 돌리면서. 지뢰밭은 계절을 모르는 땅이었다. 겨울도 봄도 아닌 그곳에는 오직 죽음의 냄새만 있었다. 폐허 위에 폐허가 겹겹이 쌓여 있었고 부서진 건물의 잔해들이 뼈처럼 하얀 빛을 받고 있었다. 마치 고대 유적지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마치 무덤을 보는 것 같기도 한 그런 공간. 혁진과 영석은 침묵 속으로 스며들었다. 말은 위험했다. 말은 죽음을 초대하는 신호탄이었다. 한마디 외쳐진 목소리도 추격대를 부를 수 있었다. 그들은 숨도 가쁜 것이 들리지 않도록 입 안에서만 숨을 쉬었다. 찬 공기가 목 안쪽을 찔렀다. 호흡 자체가 고통이었다. 여기서부터는 내가 간다. 영석이 속삭였다. 혁진은 무언의 동의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따라가는 입장으로, 신뢰하는 입장으로. 영석의 발걸음은 기계적이었다. 각 발을 내디딜 때마다 가늘고 긴 시간이 흘렀다. 마치 영화의 스로우 모션처럼. 초가 아니라 밀리초 단위로 시간이 진행되는 것 같았다. 혁진은 따라갔다.
영석의 발자국을 정확히 밟으려고 노력했다. 그것이 살 확률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10m, 20m, 50m. 숨이 점점 얕아졌다. 혁진의 뒷골이 땀으로 흥건해졌다. 추위와 공포가 섞여 몸을 떨게 했다. 그의 다리는 나무처럼 뻣뻣해졌다. 그때 영석의 발이 멈췄다. 혁진의 심장이 멈추려고 했다. 영석이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그의 입은 열린 채였다. 눈은 고정되어 있었다. 무언가에 집중된 표정. 잠깐, 움직이지 마시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 수준이었다. 바람에 실려 전해지는 속삭임. 입술이 움직이는 것만으로 전해지는 말. 혁진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숨을 참고 서 있었다. 모든 근육이 석화되었다. 마치 자신도 흙으로 변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몇 초가 지났다. 아니, 몇 시간이 지난 것 같았다. 시간이 늘어났다. 무한정 늘어났다. 혁진의 시야가 흐릿해졌다. 산소 부족 때문일까? 아니면 공포 때문일까? 구분이 가지 않았다. 양쪽 모두였다. 죽음의 시간은 산소 부족과 공포가 섞여 있는 시간이었다. 영석이 움직였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자신의 왼발을 들었다. 그 아래 흙 표면에는 무언가 검은색의 원형이 드러나 있었다. 지뢰. 미국이 만든 대인 지뢰. 수십 년 전부터 이 땅에 박혀 있는 죽음. 한 발 실딛는 순간 다리는 날아가고 복부는 터지고 장기는 산란한다. 죽음 아닌 고통의 끝이 아닌 고통. 영석의 오른발을 이동시키고 있었다. 반대쪽으로, 차라리 죽음의 중심을 넘어가는 방향으로. 지뢰를 밟지 않으면서도 자신과 혁진을 돌아가게 하는 길을 찾고 있었다. 자네도 천천히. 이리 와. 혁진은 두 다리를 나무처럼 뻣뻣하게 이동시켰다. 한 발, 또 한 발. 영석이 지나온 길을 정확히. 혁진의 발이 영석의 발자국과 일치했을 때만 살 수 있다. 그것이 규칙이었다. 손가락이 마비되어 있었다. 발가락도. 혈액 순환이 끊어진 건가? 아니면 죽음이 이미 진행 중인 건가? 오직 심장만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북북부. 제멋대로 뛰는 심장. 통제 불가능한 심장음. 혁진이 영석 옆에 다다랐을 때 영석이 손을 내밀었다. 혁진은 그 손을 잡았다. 손가락이 맞물렸다. 죽음이 손가락을 통해 전달되었고 동시에 희망도 전달되었다. 그리고 영석이 말했다. 우리는 같이 가야 합니다. 단순한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세상의 모든 의미가 들어있었다. 혼자라면 죽는다. 함께라면 산다. 아니, 함께라면 적어도 죽음도 외롭지 않을 거라는 의미였다. 누군가와 손을 잡고 떨어지는 것. 그것은 혼자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손을 놓지 않은 채로 지뢰밭을 빠져나갔다. 한 발, 또 한 발. 영석의 기억력이 혁진의 생명을 구하고 있었다. 폐허수 위로 조명탄이 하나 떠올랐다. 그 순간 세상이 변했다. 어둠이 불로 변했다. 죽음의 경계가 명확해졌다. 쏟아져 내려왔다. 멀리서 북한군의 외침이 들렸다. 확인, 발견, 죽음의 선포. 혁진과 영석은 몸을 날린다. 검은 그림자는 검은 땅에 녹아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그림자였다. 어둠 속에 또 다른 어둠. 죽음 속에 또 다른 죽음. 조명탄이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오는 동안 두 개의 그림자는 살기 위해 기어갔다. 팔꿈치가 흙을 파고 들었다. 무릎이 돌과 부딪혔다. 고통이 신호가 되지 않으려고 혁진은 입을 다물었다. 이빨로 입술을 물었다. 피의 맛이 입 안에 퍼졌다. 그들은 계속 기어갔다. 조명탄이 죽을 때까지. 장혁진, 넌 내 손으로 잡는다. 목소리는 광기에 들떠 있었다. 거의 비명에 가까운 음성. 발정난 짐승의 울음. 그것은 최광철 추격대장의 목소리였다. 혁진의 온몸에 전류가 흘렀다. 광철. 그 이름은 혁진의 군생활 전체를 관통하는 악몽이었다.
이 부대에 온 지 7개월째. 혁진은 광철의 부조리를 상급에 고발하려고 했었다. 장교를 속여 밥값을 가로채고 훈련비를 유용하고 말 안 듣는 병사들을 무차별 구타했던 광철. 그의 주먹은 벽돌처럼 단단했고 그의 발길질은 갈비뼈를 부러뜨렸다. 혁진은 모든 증거를 모았다. 위조된 서류, 도용된 돈의 흔적, 폭력의 증인들. 고발할 준비가 완벽했다. 하지만 고발 직전 광철은 혁진을 찾아왔다. 그리고 혁진은 사흘 동안 감방에 갇혔었다. 창문이 없는 감방, 밥도 주지 않은 감방, 단지 고통만 있는 감방. 나올 때쯤 혁진의 신고는 유언비어로 처리되어 있었다. 광철이 상관을 매수한 거였다. 상관도 돈이 필요했으니까. 모두가 공범이 되어버렸다. 광철은 웃으며 혁진의 뺨을 때렸다. 그때 박힌 한 개의 이빨이 미안하다고 사과하듯 입 밖으로 나왔다. 혁진의 이빨, 혁진의 피, 혁진의 좌절. 그 광철이 자신을 잡기 위해 추격대를 이끌고 온 것이다. 개인적인 원한으로, 놓친 먹이를 다시 찾은 시점으로. 빨리 움직여. 영석이 혁진의 팔을 잡아당겼다. 둘은 수 위를 낮게 기어갔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긋고 지나갔다. 따뜻한 피가 볼 위를 흘렀다. 또 다른 피, 또 다른 상처. 뒤에서 수십 명의 발소리가 따라왔다. 구두 소리, 장비가 흔들리는 소리, 숨소리. 저격수들의 호흡. 세상이 추적자들로 가득 찼다. 조명탄이 또 터졌다. 붉은 빛이 숲 전체를 밝혔다. 마치 지옥이 펼쳐지는 것 같은 광경. 하늘이 불타고 땅이 붉어지고 세상이 피로 물드는 것 같은 착각. 혁진과 영석은 숨을 참고 땅에 엎드렸다. 적의 선에 포착되지 않으려고. 따뜻한 호흡을 최소화하려고. 자신들의 존재 자체를 지우려고. 저쪽이다. 저쪽에. 광철의 지령이 떨어졌다. 절대 명령. 불가역적 명령. 추격대의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졌다. 20m, 10m, 손에 잡힐 듯한 거리. 혁진은 눈을 감았다. 이제 끝이다. 이곳이 자신의 무덤이 되는 것이다. 적어도 영석과 함께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영석이 갑자기 일어섰다. 이쪽이요. 영석은 일부러 자신의 위치를 드러냈다. 그림자 속에서 빛 속으로 나왔다. 죽음 속에서 포식자의 눈에 보이도록. 추격대의 일부가 즉각 영석을 향해 달려갔다. 먹이를 본 짐승처럼. 혁진의 가슴이 철렁했다. 무언가 터질 것 같았다. 안 돼요. 혁진이 일어서려 했을 때 영석이 몸을 날려 자신을 밀쳤다. 그들은 덤불 안으로 굴렀다. 가시에 찔렸다. 돌에 부딪혔다. 고통은 생명의 증거였다. 넌 계속 가. 나는 이미 끝난 인생이오. 자네라도 살아나가거라. 목소리는 평온했다.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평온함. 우리는 같이 갑니다. 혁진이 거칠게 영석의 팔을 붙잡았다. 손가락으로 팔뚝의 근육을 파고들었다. 손톱으로 피부를 헤집었다. 이 팔이 죽음으로 내려가면 자신도 따라가겠다는 다짐으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욕망으로. 영석이 혁진을 바라봤다. 그 눈에서 처음으로 사람을 본 혁진이 있었다. 수십 년을 남을 심판해온 보이지도원이 아니었다. 죽음을 앞두고 겁내하는 한 인간이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을 붙잡아주는 게 그렇게도 소중한 것이라는 걸 처음 아는 사람이었다. 영석이 처음으로 웃었다. 미소가 말하는 것 같았다. 고맙다고. 그리고 함께라면 죽어도 괜찮다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으로 둘은 손을 잡고 달렸다. 추격대의 총성을 등 뒤에 끼고 죽음을 뒤에 두고 희망을 앞에 두고 우리 해낼 거야. 혁진이 외쳤다. 말이 위험하지만 지금은 말하지 않으면 죽는 것 같았다. 말해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 우린 해낼 거야. 영석도 외쳤다. 두 개의 그림자가 하나가 되어 숲을 빠져나갔다. 죽음의 초소. 그곳에는 이름이 있었다. 북한군의 초소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장소.
365일 교대로 군인들이 돌아가며 지키는 곳. DMZ의 가장 깊숙한 곳. 남측과 북측을 가르는 최후의 경계. 그곳을 지나면 남측 철책이 눈에 들어올 거였다. 살 수 있는 세상이 눈에 들어올 거였다. 하지만 그곳을 지나기 위해서는 북한군의 신호 확인을 받아야 했다. 신호 없는 움직임은 즉시 사격 대상이었다. 혁진과 영석은 초소에서 200m 거리의 숲에 웅크렸다. 땅은 얼어 있었다. 하지만 혁진의 뒷골은 땀으로 흥건했다. 따뜻한 피와 차가운 흙, 온도의 대비가 심했다. 내가 신호를 보내겠소. 영석의 손이 나무짚을 헤쳤다. 그가 들고 있던 무전기. 보위지도원으로서의 권한이 만든 무전기. 북한군 전체를 연결하는 비밀의 채널. 영석이 특별한 신호음을 눌렀다. 부대 내의 특정 간부들만 알 수 있는 신호음. 자신이 훈련시킨 부대원들의 귀에는 익숙한 패턴. 죽음 아닌 생명을 부르는 신호. 30초가 지났다. 영석의 심장이 뛰고 있었다. 혁진의 심장도 뛰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초소에서 응답 신호가 들렸다. 살 확률이 높아졌다. 문제는 가능성이지만 가능성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영석이 혁진을 쳐다봤다. 그 눈에는 전술이 있었다. 계산이 있었다. 생존 확률이 있었다. 이제 가자. 자연스럽게. 마치 우리가 부대에서 지시받은 순찰인 것처럼. 중간에 멈추지도 돌아보지도 마시오. 초소에 도착할 때까지 자연스럽게만 가자. 둘은 일어섰다. 군복을 입고 총을 메고 마치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마치 떠나온 부대에서 지시받은 일상적 순찰인 것처럼. 초소로 향하는 발걸음, 다리가 목재처럼 뻣뻣했다. 심장은 벌처럼 가슴팍을 파고들었다. 각 발 사이사이에 영원히 끼어 있었다. 100m, 50m, 초소의 병사들이 그들을 바라봤다. 야간 투시경을 끼운 눈으로, 총구를 겨눈 손으로, 의심으로 가득한 표정으로. 무슨. 그 순간. 타닥타닥타닥. 총성이 폭우처럼 내려왔다. 뒤에서다. 광철의 추격대가 끝내 따라붙었던 것이다. 초소 근처까지 따라와 버린 것이다. 내려, 내려. 영석이 혁진을 밀쳤다. 둘은 지면에 엎드렸다. 미터법으로 측정할 수 없는 높이에서의 자유낙하. 총알이 잔디를 찍고 지나갔다. 흙을 터뜨렸다. 나뭇가지를 부러뜨렸다. 모든 것을 파괴하는 죽음의 0.4 범위. 초소의 병사들은 혼란에 빠졌다. 어느 쪽이 아군이고 어느 쪽이 적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후방에서의 총성은 혼란의 신호였다. 광철의 목소리가 울렸다. 절대 권력의 음성. 죽음의 판결. 내가 명령이다. 저 둘은 탈북 용의자다. 즉시 사격하라. 하지만 초소 병사들은 또 다른 명령을 받았었다. 영석으로부터, 보위지도원으로부터, 부대에서 가장 높은 지위의 간부로부터. 초소 병사들의 총이 광철의 추격대를 향했다. 혼돈의 순간, 명령의 충돌, 권력의 대립. 그 찰나 영석이 일어섰다. 지금이요. 뛰어. 그리고 한 발의 총알이 영석의 등을 관통했다. 소리가 들렸다. 육체를 관통하는 소리, 뼈를 부수는 소리, 생명을 빼앗는 소리. 혁진의 눈이 커졌다. 시간이 느려졌다. 아니, 시간이 멈췄다. 마치 영화처럼. 영석이 몸이 굽어진다.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진다. 피가 흙 위에 떨어진다. 그것이 검은 흙에 빨간 점들을 만들어낸다. 빨간 꽃이 피는 것 같다. 죽음의 꽃. 영석. 혁진은 영석을 바쳤다. 뜨거운 몸. 떨리는 호흡. 목숨이 빠져나가는 소리. 계속. 가. 영석의 목소리는 이미 저 세상의 목소리였다. 안 돼요. 혁진은 영석을 업었다. 두 팔로 영석의 다리를 잡고. 영석의 무게가 자신의 어깨를 누를 때 혁진의 다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았다. 철책이 보인다. 200m 거리의 남측의 철책이 보인다. 철책 너머로 남한의 하늘이 보인다.
다르게 보이는 하늘, 살 수 있는 하늘. 혁진은 인간이 낼 수 있는 최대의 속도로 달렸다. 폐가 불타도 멈추지 않았다. 다리가 부르짖어도 멈추지 않았다. 우리는 같이 갑니다. 혁진이 중얼거렸다. 이 말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자신을 격려하는 말, 자신을 위협하는 죽음에 항거하는 말. 영석의 몸이 떨렸다. 피가 혁진의 등을 흥건하게 적셨다. 또 다른 사람의 피, 또 다른 생명, 자신을 구하기 위해 흘려지는 피. 하지만 철책은 점점 가까워졌다. 북측 인원 둘 접근, 사격 준비. 남한군 초소의 경고음이 울렸다. 기계적인 목소리, 감정 없는 지시. 하지만 혁진의 귀에 들렸다. 그 음성이 처음으로 희망처럼 들렸다. 희망은 총의 음성으로 찾아왔다. 그것도 나쁘지 않다. 혁진의 귀에 들렸다. 그 음성이 처음으로 희망처럼 들렸다. 동료가 아닌 적국의 음성도 이제는 구원의 음성이었다. 혁진은 더 빠르게 달렸다. 호흡은 찢어질 듯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영석의 무게가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책임이었다. 그것은 사명이었다. 우리는 탈북자입니다. 구조해 주세요. 혁진의 목이 터져라 외쳤다. 가장 절박한 호소, 목숨을 건 외침. 남한군의 총구들이 조준을 바꿨다. 더 이상 북쪽을 향하지 않는다. 이제는 혁진과 영석을 향한다. 하지만 그것도 나쁜 것만은 아니다. 죽지 않을 가능성이 생겼으니까. 멈춰, 손을 들어. 장교의 목소리가 명령했다. 죽음의 명령이 아닌 항복을 요구하는 명령. 혁진은 영석을 한쪽 팔로 받치고 다른 손을 들었다. 한 손으로 영석을 지탱하고 한 손으로 항복을 선언하며 몸 전체로 살기를 원한다는 신호를 보냈다. 10m. 철책이 오철망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뾰족한 가시, 금지의 상징. 그런데 혁진에게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보였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계선. 제발, 제발. 혁진의 음성은 울음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늘에 청하는 울음, 누군가에게 청하는 울음. 그 순간 한 명의 남한군 병사가 펜스 아래를 향해 움직였다. 철책을 펼쳐서 혁진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죽음의 벽에 생명의 문을 만들었다. 따라오십시오. 그 목소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명령이었다. 가장 따뜻한 지시, 가장 인간다운 음성. 혁진은 기어서 철책 아래를 통과했다. 영석은 의식이 자꾸만 흔들리고 있었다. 생명이 흘러나가고 있었다. 안 돼. 깨어 있어. 우리 이제 살아. 혁진이 영석의 뺨을 톡톡 쳤다. 따뜻한 피의 냄새. 그것은 죽음의 냄새였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우리 이제 살았어요. 혁진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가득했다. 기쁨의 울음. 그 울음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을 담고 있었다. 그들이 철책을 완전히 통과한 순간 뒤에서 또 다른 총성이 울렸다. 광철 추격대가 철책 앞까지 따라왔던 것이다. 절대 놓을 수 없는 먹이처럼. 하지만 남한군들의 대응 사격이 즉각 나왔다. 타닥타닥타닥. 경계선이 발화했다. 50년 가까이 침묵해온 그 경계가 처음으로 생명을 위해 발화했다. 혁진은 영석을 업은 채로 남한군들에게 안겨졌다. 낯선 팔들이 자신을 감싸왔다. 따뜻한 팔들, 같은 편의 팔들. 의무병, 응급 상황. 장교가 외쳤다. 구조의 음성, 희망의 선포. 의무병이 달려왔다. 응급처치가 시작되었다. 영석의 상처를 치료하고 혈압을 측정하고 출혈을 멈추고. 혁진은 그제야 현실을 깨달았다. 자신이 더 이상 죽지 않는다는 것을. 영석도 죽지 않을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을. 응급차의 사이렌이 울렸다. 그 소리는 죽음의 반대편, 생명의 세계로의 초대음이었다. 혁진은 영석의 손을 놓지 않았다. 의무병이 이송할 때도, 응급차에 실을 때도, 병원으로 향할 때도
우리 희망이 생겼어요. 혁진이 울면서 말했다. 우리 희망이 생겼어요. 병원 침대 위에서 깨어난 첫 순간, 영석의 눈은 천장을 바라봤다. 하얀 천장, 소독 냄새, 생명 유지 기계의 음성. 이곳이 어디인지 영석은 알고 있었다. 살아있는 곳, 살았네. 영석이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쉰 상태였다. 수술 중에 기관지관을 삽입받은 흔적,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의학의 흔적. 옆에는 혁진이 앉아 있었다. 이틀을 꼬박 자지 않은 혁진. 눈 밑에 검은 자국이 패여 있었다. 죽음을 보낸 사람의 피곤함. 하지만 혁진의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다. 깨셨어요? 혁진이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 살아있는 손. 영석은 대답 대신 혁진의 손을 바라봤다. 자신의 목숨을 이 손이 구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 손이 자신을 등에 업고 달렸다. 이 손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 모든 게 끝났어요. 우린 해냈어. 혁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공포가 아닌 기쁨으로 떨리는 목소리. 인생을 되돌려받은 사람의 떨림. 3일 뒤. 국정원 신문실. 혁진은 영석 옆에 앉아 있었다. 철제 테이블, 차디찬 불빛. 조사관들이 던지는 질문들을 받고 있었다. 신원 확인, 기본 정보, 동기, 탈북한 이유는? 조사관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다. 절차적 질문, 살기 위해서입니다. 혁진의 대답은 단순했다. 극도로 단순했다. 하지만 가장 진실했다. 더 복잡한 이유는 없었다. 오직 생존의 본능만 있었다. 보이지도 않 김영석이 왜 탈북했다고 생각하는가? 혁진이 영석을 바라봤다. 영석은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더 이상 죽음을 명령하고 싶지 않았소. 처형식에서 선고를 내리는 내 목소리가 점점 자신을 죽이고 있었소. 그것이 나를 남겨놓지 않았소. 나는 더 이상 죽음의 도구가 되고 싶지 않았소. 조사관들은 메모했다.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 기록의 소리. 역사의 시작. 일주일 뒤. 언론이 폭발했다. 최전방 병사, 악명 높은 간부와 함께 DMZ 넘다. 북한 보이지도원, 군 기밀과 함께 탈북 결정. DMZ의 기적, 두 사람의 증언. 전쟁 중의 휴전선이 아닌 평화의 경계선이 되다. 뉴스 카메라들이 병원 복도를 메웠다. 혁진과 영석은 이제 단순한 탈북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역사가 되어 있었다. 인간성의 증거, 절망 속 희망의 증거. 기자 회견장, 밝은 조명, 카메라 플래시, 수백 개의 눈. 혁진은 마이크 앞에 섰다. 손이 떨렸다. 공포가 아니었다. 감동으로 떨리는 손이었다. 카메라 수백 개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국민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 둘이 살 수 있었던 건 서로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죽음 앞에 서는 사람들이 가장 진실해진다는 걸 알았어요. 보이지도원님은 저를 살리기 위해 미끼가 되어주셨고, 저는 그분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혁진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감정이 언어를 통해 분출되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살렸습니다. 무너지는 나라에서 만난 두 사람의 마지막 소망이 남쪽에서 기적이 됐습니다. 이것이 남한이라는 나라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눈물을 흘렸다. 텔레비전 스크린 건너에서 신문을 읽으며 라디오를 들으며 모든 매체에서 이 이야기가 전파되었다. 영석이 마이크로 다가섰다. 움직임도 조심스러웠다. 수술 후 첫 공개 출연. 나는 내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소. 이 몸이 비록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지만 마지막이라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소. 영석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강인한 남자가 흘리는 눈물. 그것은 세상을 감동시켰다. 이 젊은이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죽음을 명령하는 사람이었을 거요. 나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었을 거요.
하지만 이 친구가 손을 잡아줬소. 죽음의 경계에서 생명의 손을 잡아줬소.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거렸다. 이 장면이 저장되었다. 영상 뉴스로 전 세계에 퍼졌다. 아메리카도, 유럽도, 아시아도 이 이야기를 보았다. DMZ의 기적. 국경을 넘은 인간의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 한국이라는 나라의 자유와 희생의 정신. 그들의 이름이 남한 전역에 울려 퍼졌다. 거리에서, 지하철에서, 학교에서, 식탁에서 정부의 특별 보호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혁진은 고등학교 검정고시 준비반에 들어갔다. 북한에서 받은 교육과 남한의 교육 차이는 상상 이상이었다. 역사는 완전히 달랐다. 과학도 달랐다. 모든 것이 달랐다. 하지만 배우려는 욕망은 강했다. 1년 뒤, 혁진은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성적은 우수했다. 공부하는 밤들. 처음으로 공부가 억압이 아닌 희망으로 느껴졌다. 2년 뒤,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가? 교육 담당관이 물었다. 서울 시내 탈북자 지원센터. 따뜻한 분위기. 살아갈 희망을 주는 공간. 의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혁진의 대답은 명확했다. 흔들리지 않는 대답. 왜 의학인가? 담당관의 질문도 숨겨진 의도가 있었다.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한 선택인지 아니면 진정한 소명인지를 판단하려는 질문. 사람을 살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DMZ에서 영석 선배님을 업고 달렸을 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누군가를 살리는 것만큼 거룩한 일이 없다는 걸. 그래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담당관의 눈이 촉촉해졌다. 영석은 군 관련 자문위원으로 재취업을 제안받았다. 남한 정부는 그의 북한 군부 관련 정보가 매우 귀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전략적 가치, 안보적 중요성, 정부의 기밀 자료에 영석의 이름과 가치는 가득 찼다. 하지만 영석은 거부했다. 회의실 속에서 더는 전쟁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소. 장관급 고위 관계자들도 당황했다.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은 흔치 않았다. 그럼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대신 그는 통일 관련 민간 기구에서 일하기로 했다. 북한 주민들을 돕는 단체, 국제구호 기구. 그곳에서의 급여는 공무원 급여의 절반도 안 됐다. 하지만 영석은 그것을 선택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어야 하오. 더 이상 죽음을 다루고 싶지 않소. 3개월 뒤, 혁진은 서울 시내의 낡은 원룸에서 첫 대학 강의를 듣고 있었다. 의과대학 입시에 성공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수석 입학. 그 강의실에는 혁진이 앉아 있었고 강의실 밖의 세상에는 영석이 있었다. 영석은 북한 난민 보호소에서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다. 어린 아이들, 어머니들, 죽음을 간신히 벗어난 사람들, 자신과 같은 절망을 품은 사람들, 여기 있다 해도 괜찮은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소. 영석이 혁진에게 말했다.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서울 강변 벤치에서 만났다. 그들의 약속의 장소, 남과 북을 가르는 한강변. 여기 있어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혁진이 대답했다. 지친 표정이었지만 눈에는 희망이 있었다. 우리가 남은 이유가 그것 때문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영석 선배님은 누군가를 살리고 있고 저는 의학을 배우고 있으니까. 나중에 저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을 거고요. 영석은 혁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것은 격려의 제스처였다.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남은 이유가 바로 그거야. 두 사람은 강을 바라봤다. 강의 저쪽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북쪽의 땅. 아직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 밤이 깊어갔다. 강변의 벤치는 외로워 보였다. 하지만 그곳에 앉은 두 사람은 외로워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했으니까. 언젠가 우리가 만난 그 경계선도 사라질 날이 올까? 혁진이 물었다. 희망의 질문, 미래를 바라보는 눈빛.
올 거야. 반드시. 영석이 답했다. 확신의 목소리. 인생을 거쳐온 사람의 확신. 그들의 뒷모습은 길게 석양에 늘어졌다. 1년 뒤, 혁진은 의과대학 2층 도서관에서 해부학 교재를 펼치고 있었다. 인간의 몸, 생명을 구하는 방법,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신경계와 순환계, 호흡계와 소화계, 모두가 생명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 그것은 아름다웠다. 영석은 그의 겨울, 북한 난민 보호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 제목은 죽음의 경계에서 배운 것들, 절망을 희망으로 전환하는 인간의 힘이었다. 국내뿐 아니라 국제학회에서도 주목받았다. 일본, 미국, 독일, 인도의 학자들도 그의 논문을 읽었다. 그해 5월, 혁진은 의과대학 1학년을 마쳤다. 성적은 상위 10%였다. 더욱이 동료 학생들과의 관계도 깊었다. 그가 겪은 경험이 주는 깊이가 있었다. 죽음을 본 학생,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학생. 그런 학생은 드물었다. 넌 할 수 있어. 영석이 축하해주며 말했다. 병원 로비에서 혁진의 성적 증명서를 보며 덕분입니다. 혁진이 웃었다. 그의 웃음은 매년 더 밝아지고 있었다. 남한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갈수록 웃음이 자연스러워지고 있었다. 그해 8월, 남방안 개선 전망대. 혁진과 영석이 다시 찾았다. 철책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경계선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변해 있었다. 혁진은 이제 의과대학 1학년을 마친 학생이었다. 생명을 구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매일 밤 도서관에서, 매주 강의실에서. 영석은 이제 국제구호 활동가였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었다. 매주 북한 난민 보호소에서, 매달 국제학회에서. 저기 보이는 강 너머, 우리가 걸어온 길이네요. 혁진이 말했다. 철책을 바라보며, 멀리 보이는 북한 땅을 바라보며. 그렇지. 영석이 대답했다. 그것도 과거형이 아니었다. 현재형이었다. 그들은 여전히 그 길의 연장선 위에 있었다. 저 경계선이 정말 사라질까요? 혁진의 질문은 더 이상 희망만은 아니었다. 확신이 섞여 있었다. 사라질 거야. 분명. 영석의 목소리는 더욱 확신에 찼다리처럼 절망에서 헤어나온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경계는 점점 희미해질 거야.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수록 나중엔 누군가는 그것을 기억도 못할 거야. 그럼 그때가 진짜 통일이 되는 순간일 거야. 단순히 지도상의 통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통일이 되는 그날. 혁진은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날까지 우리 둘은 살아남아야겠네요. 그렇지. 우리 둘은 그때까지 살아남자.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면서, 누군가의 희망이 되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거야. 두 개의 그림자가 붉은 석양 아래에 길게 늘어졌다. 하나는 젊고 하나는 늙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나이도 계급도 출신도 이제는 의미가 없었다. 그들은 함께 있었다. 그리고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었다. 경계선 너머. 그리고 그 너머. 그리고 또 그 너머로. 죽음의 언덕에서 희망의 계곡으로. 절망의 밤에서 희망의 아침으로. 해는 떨어지고 있었다. 또 다른 밤이 찾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다시 만날 것이다. 일주일 뒤. 한강변 벤치에서, 그들의 약속의 장소에서. 그때까지 혁진은 의학을 배울 것이고 영석은 누군가를 도울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다.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길이었다. 그것이 기적이 만든 인생이었다. 두 개의 그림자는 하나의 경계선을 넘어 새로운 세상으로 걸어갔다. 지금도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 그것이 바로 기적이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였다.
오늘의 사연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이야기 속 인물의 이름과 직업은 사연자분의 안전을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사연연구소